안녕하세요. 따뜻한 끌림이 있는 미라클 북끌림입니다. 여름이 오고 있네요. 한낮에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흐린 주말, 날씨 탓인지 기분 탓인지 차분한 주말을 보냈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하루 어떠셨나요? 왠지 마음이, 기분이 조금 쉬고 싶을 때 여러분의 쉴 곳은 어디인가요? 아니, 쉴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으면 찾는 곳이 성당과 카페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 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보건교사가 20년간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이야기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 시절에 다 치유되지 못하고 끌고 온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는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학교 보건실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중심은 교실이 아닌 보건실이라는 글을 보며 한 명의 보건교사가 100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 가, 김하준 지음,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김하준 작가님은 대학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이들이 드나드는 보건실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선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했다. 그 방법으로 업무적인 보건일지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까지 기록하는 특별한 보건일지를 쓰게 되었다. 오늘도 저마다의 이유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쯤엔 방과후 학교에서 요리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나는 과연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책을 읽고 북튜버를 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볼 땐 사진 찍을 때처럼, 사진을 찍을 때 렌즈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이 사진가의 움직임인 듯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다. 훌륭한 장면 하나를 찍으려고 사진가는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거나 땅바닥에 누워 찍으며 몸을 아끼지 않고 피사체에 다가간다. 몸이 고달프면 비교적 원하는 사진을 건지듯 보건실에서도 내 몸이 고달플 때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일어서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할 때가 있고, 앉아서 아이를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봐야 할 아이도 있다. 때론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야 할 때도 있다. 아주 가끔은 응급 상황이 와서 내 몸에 장착한 모든 감각 렌즈를 풀가동하여 아이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써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쓰러진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 것, 눈에 들어간 아주 작은 티끌을 찾아내는 것, 손바닥의 투명 가시를 찾아내는 것,
안검 속에 숨겨진 연필심을 찾아내는 것, 손가락 깊숙이 박힌 유리 파편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아있으면 큰일 날 것들을 내 눈으로 찾아 꺼내줄 수 있다는 것,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느끼곤 한다. 그냥 두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내 몸에 장착된 작은 카메라 2개, 비문증이 있어 얼룩이는 나의 2눈, 나의 카메라는 낡고 용량도 달려 아이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날엔 충혈되고 흐릿해질 때도 있다. 마음의 렌즈도 더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밀려드는 업무와 아이들에 치여 뿌얘지기도 한다. 사진을 찍을 때 목적에 따라 렌즈를 바꾸면 좀 더 훌륭한 사진을 얻을 수 있듯 한꺼번에 대여섯의 아이들이 몰려올 때와 단 한 명이 왔을 때는 보는 방식이 다르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땐 늦게 왔더라도 더 급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먼저 가려내 봐야 한다. 그럴 땐 부감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훑은 후에 목소리 톤을 약간 높여 순서를 정해준다. 이럴 땐 친절보다 위험이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에 도움이 된다.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보건실에 있을 땐 내 눈을 피해 키를 재는 아이, 침대에서 장난치는 아이, 물을 마시는 아이, 시력표 앞에서 눈 가리고 시력을 측정하는 아이도 있다. 그럴 땐 얼른 내 눈을 광각 렌즈로 바꿔줘야 한다. 한 명이 시무룩하며 머뭇머뭇 조용히 들어올 땐 줌 렌즈로 교체해야 한다. 그렇게 카메라 렌즈의 종류와 사진가의 자세처럼 나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볼 땐 그림자도 함께 보기를,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를, 그림자가 너무 커, 그림자가 없는 줄 착각하지 않기를. 학교의 중심은 어디인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말 잘 들어도,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보건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 내일 또 올게요. 홈질처럼 하루 건너 오는 아이들이 있다. 박음질처럼 매일 오는 아이들이 있다. 가장 힘든 건 감칠질처럼 오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다 매듭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몇 해를 박음질과 감침질처럼 오는 아이들을 단번에 보건실에 안 가도 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담임선생님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보건실에 방문하는 아이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아픈 증상을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 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거나 지나친 불안을 보이는 아이들도 가끔 발견한다. 자주 아프다고 오는 아이들은 예민하고 감각이 뛰어난 아이일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픈 것이 결국 몸으로 오기도 하니까 실제로 몸 어딘가가 불편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몸을 빌려 말하고 싶어서 오는지도 모르겠다.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나 환경이 있다. 그 대상은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다. 어른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듯이 아이들도 똑같다. 보건실에 자주 오는 아이와 대화하다 보면 주로 가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많다. 가정의 문제가 교실로 이어져 결국 교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꾸 보건실에 가는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을 알려고 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건실에 와서 나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만 해도 몸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이들은 물 한 잔, 따뜻한 찜질 몇 분, 그저 앉아있는 몇 분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작은 관심에도 금세 좋아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약은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내 맘 알 것 같아. 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으로 말이 아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눈빛, 고개를 그덕임, 입가의 미소, 이름을 불러주는 것 등 방법은 다양하다. 나는 자주 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둔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불러준다.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 과한 칭찬도 가끔 한다. 과한 칭찬은 1대1로 마주할 때 아픈 걸 너만큼 잘 참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 라든지 너처럼 인사 잘하는 아이는 처음 본다 라는 말로 주의할 점은 남발하면 안 된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대면하는 일은 중요하다. 유년기는 짧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의 행동과 말 등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일회적일 수 있지만 예민한 아이나 자주 오는 아이에게는 좀 더 무겁게 다가가기도 한다. 나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들을 익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이들은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로 보건실에 찾아온다. 또 어제 온 아이가 오늘은 다른 이유로 오기도 한다. 하지만 자주 오는 아이들에게서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아이를 발견해 담임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의 분노와 울분을 준비 없이 들어줄 때도 있다. 치료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해 신고한 일도 2번 있었다. 적극 알아차리려 했다면 아마 더 있었을 것이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박노해, 나 거기 서 있다 중에서. 학교의 중심은 어디인가? 물론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실에 있으니 교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보건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건실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넘쳐난다면 행복한 학교일까? 그 학년은, 그 학급은 행복한 교실일까? 아이들이 건강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없는 교실이 행복한 교실이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적은 학교가 행복한 학교다. 보건교사 아는형은 아니지만 코피가 날 때 막아주는 단단한 솜은 마시멜로였을지 몰라. 오븐 같은 데서 그걸 한 뭉치 꺼내 둥근 도시락통에 담고는 뚜껑을 탁 닫는 거야. 목이 아파서 갔는데 플래시로 목을 안 보고 눈을 비춰보더니 내 눈을 뚫어지게 보더라. 그러더니 과학 시간이구나. 인터폰 울리기 전에 얼른 가는 게 좋겠어 하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잖아. 어떤 형한테는 수업 시간에 왔는데 사탕 몇 개랑 비스켓을 차려주고는 코코아까지 한 잔 타주는 거야.
그러고는 15분 후에 피가 달콤해졌나 검사 좀 하자는 거야. 근데 그 형은 군말 없이 자기 손으로 손끝을 찔러 기계에다 피를 떨어뜨리더라. 왠지 오싹한 게 아무래도 내일부터 보관실에 안 가는 게 좋겠어.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더라니까. 이렇게 하여 한 명이라도 단골 아이가 줄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상상 속 꿈일 뿐이다. 크면 큰 학교대로, 작으면 작은 학교대로 보건실 이용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잡초는 뽑아도 매일 생겨난다. 그래도 근사한 잔디 정원을 원한다면 매일 뽑아야 한다. 보통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도 내내 보건실에 온다. 그러니 그냥 풀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풀꽃을 뽑아버릴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도블록 틈새에서도 근사한 꽃을 피우는 풀꽃처럼 교실에 뿌리를 내리고 당당한 풀꽃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보건실에 오면 떠들던 혼나던 아이도 단지 아픈 아이다. 선생님께 대든 아이도 그냥 내겐 아픈 아이다. 흙이 부족하거나 당장 옮겨 심을 화분이 없을 때 그 식물을 뽑아 흙을 털어내고 씻어 물에 담아 키우곤 한다. 뿌리가 썩지 않도록 물을 자주 갈아준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가 길어지면서 잔뿌리가 자라난다. 흙이 너무 부족하여 차라리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 유년기에 마땅히 제공해야 할 충분한 흙과 양분이 부족한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가 유리병과 깨끗한 물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보건실은 물의 혼탁함을 관찰해 뿌리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곳이 되지 않을까? 손가락에 염증이 심한 아이가 2주간 치료를 받으러 왔다. 손가락 마디라 계속 움직이다 보니 아물지 못하고 자꾸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할 상처라고 했더니 딱 하루 가고는 내내 보건실에 왔다.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니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이 아이는 수업을 마치면 지역 아동센터에 간다고 한다. 더구나 아버지는 주말에도 일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보건실에서 드레싱을 해주고 혹여 물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될까봐 라텍스 장갑을 여러 개 가방에 넣어주었다. 학교의 규모가 작아 아이를 매일 치료해줄 시간과 여유가 있어 신경 써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아픔에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역량은 여유로움에서 온다. 5분 간격으로 홍수처럼 들이닥치는 아이들과 많은 업무, 지속적인 긴장감 속에서 어떤 보건교사가 아이를 매번 사랑으로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갈수록 많은 법들과 규정 속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속에서 어떤 보건교사가 언제까지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눈빛을 살필 수 있겠는가. 적어도 힘든 아이들이 꼭 해야 할 말을 못해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동회가 절반 정도 진행되고 나서 발생한 사고다. 교장 선생님은 나와 교감 선생님이 병원에 동행할 것을 요청해 구급차를 탔다. 운동회가 끝나지 않아 아이들이 혹여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가득하는 채 구급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교감 선생님과 함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나서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쓰러진 학부모는 평소 고혈압이 있는 학부모로
전날 과음에 혈압약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뇌출혈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과 보건교사는 아이들의 응급처치만이 아닌 교직원과 그 외 학교 방문자 모두의 응급 상황과 맞닥뜨리는 첫 번째 의료인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몇 날 동안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우울했다. 며칠 후 한 선생님이 보건실에 들렀을 때 학부모가 만약 어떻게 됐으면 내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는 말, 어떤 학부모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더라는 말,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 내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갔다는 말,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위로가 되었던 건 그 학부모가 살았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잠자리에 누우면 한동안 그날의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떠올랐다. 얼마 후 학부모는 뇌수술을 했고 잘 회복해 몇 주 후 퇴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듬해 나는 학교를 옮기자마자 휴직을 했다.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에너지를 가불했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나름 100% 에너지를 충전해 복직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아이들이 다칠 만한 곳, 위험한 곳을 자꾸 찾아내 행정실장을 귀찮게 했다. 건물에 금이 갔는데 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다. 놀이터 벤치봇이 드러나 있다. 운동장 가에 펜스가 부러져 있다. 아이들이 그 틈새로 다닌다. 하수구 옆개가 들썩들썩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 당시 크고 작은 공사가 잦았는데 어느 날 창문 공사를 하는 인부가 2층 비계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걸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복도 창을 열고 헬멧을 쓰셔야 하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분은 다음 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헬멧을 쓰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실장도 여러 번 말했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에 일러두겠다고 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문득문득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인부 한 분이 손등이 깊이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보건실에 왔다. 지혈에 꽤 시간이 걸렸고 결국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야 했다. 언젠가는 방과후 교사가 아주 넓은 탁자를 혼자 옮기다 넘어지면서 골절이 된 적도 있다. 어느 해에는 급식실 조리원이 뜨거운 물을 쏟아 한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인터폰이 울리거나 또는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들리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에 급히 불려가야 했다. 뛰어가 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분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 있을 수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보건교사는 1000명을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단 한 명의 위기에 직면한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인이다. 한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건실은 1층인데 5층 교실에서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던가 정글짐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복도에서 뒤로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든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만큼 놀랄 일들을 겪었다.
특히 체육 수업 시간 중 영구치가 빠진 아이가 있었는데 피투성이가 된 아이와 함께 앞니를 들고 사생이 되어 돌아온 선생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앞니 하나가 빠지고 두 개의 치아가 더 파절된 큰 사고였는데 늦지 않게 치과에 데려가 이를 일부라도 살려낸 것은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도운 것 같다. 돌이켜보면 아찔한 큰 사고들도 몇 건 있었지만 잘 수습되어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보건교사라는 직업은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최소한의 의료기구로 혼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막연한 불안과 긴장을 늘 안고 있다. 보건교사니까 어쩔 수 없는 직업적 숙명이라 하기엔 그 학교에서는 그 놀람의 건수가 적지 않아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교직원 응급처치 의무 교육과 안전교육 강화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예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큰 사고 건수가 확연히 줄었고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했기 때문이다.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의 대처 능력을 보면 자연스레 체감되게 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안전교육이다. 모든 보건교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교에서는 사고는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기에 경력을 쌓는다고 긴장이나 불안감이 썩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좀 더 유연하고 담대하게 맞닥뜨리는 힘은 는다고는 믿는다. 다양한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으로 일을 하곤 한다. 가끔은 출입문을 열어두기도 한다.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인터폰 소리와 휴대폰 벨소리, 출입문 열어젖 히는 소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심안. 눈이 아프다고 우는 아이들의 눈을 벌리면 티끌보다 내가 먼저 보인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이들의 눈동자에 빠진 나를 발견한다. 마음의 눈을 더 닦아야 하는 이유다. 어느새 눈이 그쳤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희미하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세상에 어떠한 한계도 경계선도 긋지 않고 차곡차곡 발자국을 낼 아이들. 아이들은 웃음과 울음의 경계가 길지 않다. 아파도 웃고 웃다가도 아프니까. 다만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자라주기를, 웃는 날이 더 많기를 오늘도 보건실에서 바라본다.